전 세계 석유 무역을 장악했던 무역상이 있습니다. 쿠바, 남아공, 소련, 앙골라,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과 독재자들을 상대로 돈만 벌 수 있다면 거래를 했고, 심지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 이스라엘에 팔았으며 미국의 모든 적국들과 거래했던 석유왕 마크 리치. 오늘의 수업 내용은 나치의 홀로코스터를 피해 벨기에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가 글렌코어의 전신인 무역회사를 설립해 세계 원유 무역 시장을 장악했으며 미국 FBI의 추적을 17년이나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미국 정부나 이스라엘 모사드보다 더욱 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두 국가를 정기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했던 마크 리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2년) 폴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라이히. 제1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지역에서는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고 라이히의 부모와 친척들은 벨기에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1934년 12월 그의 아들 마르첼 데이비드 라이히가 태어납니다. 신발을 사고 팔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라이히 가족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독일 나치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며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1940년 5월 8일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중고 시트로엥 자동차를 샀고, 이틀 뒤인 5월 10일 오전 5시 35분 독일 군대가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곧바로 가족들을 차에 태운 라이히는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도망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호주로 가는 화물선에 올라탔지만 모로코 해안을 지날 때쯤 나치에 협력한 비시 프랑스 관리들에게 잡혀 난민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독일어, 이디시어,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수감자 대표가 되어 당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미국으로 이주한 여동생이 미 국무장관에게 부탁해 이들은 원래 목표였던 호주가 아닌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1941년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라히 가족은 캔자스시티, 뉴욕을 거쳐 맨해튼에 정착했고, 성도 더 미국적으로 들리는 리치로 바꿉니다. 그렇게 미래의 석유왕 마르첼 데이비드 라히, 아니 마크 리치의 미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리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들 리치 역시 학교 수업이 마치면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모래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마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버지의 무역회사는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박이 터집니다. 10대 소년이던 리치는 여기서 인생을 바꿀 교훈을 배우죠. 제품이 부족할 때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위기와 전쟁도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1952년 마크는 뉴욕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론보다는 실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간둡니다.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 친구가 운영하던 당시 세계 최대의 원자재 무역회사인 필립 브라더스의 면접 기회를 잡아주었고, 19살의 리치는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했던 리치에 대한 소문은 곧바로 회사에 퍼졌고, 몇 달 후 무역 거래를 직접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중반 무전기, 금속 탐지기, 군사 장비에 사용되던 수는 수요가 거의 없었고 가격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수에즈 위기,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 이러한 세계 정치 상황을 분석한 리치는 모든 징후가 전쟁을 가리키고 있으며 수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판단합니다. 얼마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수은 비축량을 50% 이상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리치 덕분에 필립 브라더스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1958년 당시 회사는 쿠바의 광산에서 나는 자원을 중개하며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쿠바 혁명이 성공하고 이들이 광산을 국유화하면서 회사는 심각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살의 리치가 쿠바로 날아갑니다. 6개월간 쿠바 정부와 협상을 한 리치는 카스트로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국제적 인맥, 일자리, 투자금, 쿠바 정권과의 문제도 해결한 그는 회사의 스타가 되었으며 인도, 암스테르담, 콩고, 세네갈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거래를 발굴합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에 미친 30살의 리치는 1964년 회사의 마드리드 사무소 매니저로 임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에게 공개적으로 동조했던 스페인, 극단적 가톨릭 신자인 산업부 담당자와의 인맥, 유대인인 리치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사업과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950년대 탈식민지화를 진행 중이던 콩고, 알제리,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흥시장에는 천연 자원이 넘쳐났고, 리치가 이끌던 마드리드 사무소는 이곳에 발빠르게 진출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며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6일 전쟁이 터졌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알제리,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 및 동맹국의 석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또한 이집트는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를 봉쇄해버립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와 같은 비이랍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늘렸고, 덕분에 미국, 영국,
독일은 이곳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리치는 석유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란은 해외로 수출하는 석유의 대부분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송했기 때문에 이것이 폐쇄되자 수출길이 막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석유 수입의 최대 90%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던 이스라엘 역시 적국들의 위협이 커지며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합니다. 1965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시작했고 2년 후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 홍해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에 원유를 내리면 이스라엘은 길이 254km의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석유를 보내고 이를 다시 유조선에 실어 유럽으로 수출했죠. 이 거래 덕분에 이란의 왕인 팔라비는 석유 판매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스라엘 역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석유를 판매할 경우 아랍 국가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위험이 있었기에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이를 중개하는 것을 꺼렸지만 리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과한 석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스페인으로 가져왔고 이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의 석유 회사들에 판매하며 엄청난 돈을 법니다. 1960년대 석유 시장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20세기 중반 국제 석유 무역을 지배한 7개 회사, 통칭 세븐시스터즈는 산유국으로부터 나오는 거의 모든 석유를 미리 고정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석유 추출부터 정제, 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수요와 공급과는 무관하게 석유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석유가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은 산유국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설립했고 모든 석유 자산을 국유화합니다. 1973년 석유 거래 패권이 세븐시스터즈에서 산유국으로 옮겨가자 조만간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리치는 이란으로부터 당시 배럴당 3달러에 거래되던 석유를 배럴당 5달러에 750만 배럴, 즉 시장 가격보다 1,500만 달러나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삽니다. 얼마 후인 1974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욤키프르 전쟁 혹은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서유럽에 석유 인도를 중단했고 오펙은 석유 생산 감축 및 가격 인상을 결정합니다. 배럴당 3달러이던 유가는 공식적으로 11.60달러, 시장에서는 13달러까지 폭등하였고 오일 쇼크로 인해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습니다. 리치는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큰 포지션이 두려웠던 회사의 수장들이 그에게 석유를 빨리 팔아라고 압박하면서 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는데 만족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겨우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리치는 대표를 찾아가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요구합니다. 대표는 15만 달러의 보너스에 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리치는 화가 난 채 마드리드로 돌아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표를 쓴 리치는 5명의 파트너와 함께 스위스에서 마크 리치 앤코라는 회사를 설립하죠. 이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산유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리치는 순식간에 계약을 따내며 엄청난 성장을 기록합니다. 1974년 설립 첫 해에는 10억 달러 매출에 순이익 2,800만 달러, 1975년에는 순이익 5천만 달러, 1976년에는 무려 순이익 2억 달러를 달성했죠. 1979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란 혁명이 발생하면서 2500년이 넘는 페르시아 왕조의 통치가 끝났고 프랑스에서 15년간 망명 생활 중이던 76세의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란으로 귀환합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왕에게 충성했던 수십 명의 장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군인, 경찰관이 체포되어 총살당합니다. 더구나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 90명을 인질로 잡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커졌고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는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모든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철수한 이란에서도 리치는 유일하게 남아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쿠바와 볼리비아의 혁명 정부와 거래를 해본 리치는 이번이야말로 큰 돈을 벌 기회임을 직감했죠. 석유 회사를 운영해본 적이 전혀 없던 하메네이 정부 역시 사업 파트너가 필요했고 유대인이 마크 리치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치는 이란에서 연간 7,500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했고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즉 유대계 미국인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매, 이란의 적인 이스라엘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이란 정부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리치에게 고마움을 느낀 이스라엘 정부는 최고위층과 모사드에 대한 인맥도 연결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리치는 나이지리아, 앙골라로부터도 석유를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팔면서 1980년 150달러의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고 그의 권력과 영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1981년 늦가을 아침 뉴욕 남부지구의 젊은 연방 검사 보이던 와인버그에게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무역상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7천만 달러의 이익을 국세청에 숨기고 있으며 돈을 스위스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곧바로 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리치 역시 변호사를 고용해 준비를 합니다. 변호사들은 벌금과 세금을 합쳐 3천만 달러만 지불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리치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와인버그는 협상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1억 달러로 금액을 올렸지만 그는 오직 리치의 구속만을 원했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한 리치는 1983년 6월 서둘러 스위스로 이주합니다. 뉴욕 남부지구에 새로 임명된 검사 줄리아니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줄리아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조직범죄, 탈세 및 기타 혐의에 대한 51개 공소 내용을 읽었으며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거래한 리치에게 징역 325년형도 가능하다며 위협합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FBI는 리치를 10대 수배 도주자 명단에 등록할 뿐만 아니라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사드 고위 요원 출신을 경호 담당으로 두고 있던 리치의 정보력은 미국 정부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핀란드, 자메이카에서 미국의 요원들은 마크 리치의 동선을 미리 입수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번번이 실패합니다. 뉴욕에서 기소된 지 7년이 지난 1990년 리치의 회사는 128개국에서 활동하며 48개국에 사무소를 두었고 1200명을 고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회사로 발전합니다. 그가 매일 사고 파는 석유는 쿠웨이트의 1일 생산량보다 많은 150만 배럴이 넘었고 회사는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리치의 개인 재산도 약 10억 달러를 넘어서죠. 1985년 10월의 주말, 이집트의 해변 휴양지 라스부르카. 이집트 경찰이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향해 소총을 미친 듯이 발사하면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이스라엘인 7명이 사망합니다. 이는 곧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심각한 외교 위기로 이어졌고 두 나라를 중요한 파트너로 두고 있던 미국은 합의를 중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은 두 나라는 쉽게 화해를 하지 못했고 보상금액 문제로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바로 마크 리치.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와 거래를 하던 리치는 본인의 돈 40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에 보태면서 미국 정부도 하지 못한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리치가 미국을 도와준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예금자들의 돈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후 도주한 톰 빌먼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던 미국 법무부는 리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리치는 본인의 돈 100만 달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을 이용해 빌먼을 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파리에 그가 있다는 제보를 해주었죠. 이처럼 미국 국무부는 리치로부터 지속적인 도움과 정보를 받습니다. 이란, 시리아, 러시아, 앙골라, 쿠바처럼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인맥을 갖고 있지 않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리치는 정기적으로 공유해 주었죠. 이스라엘 역시 리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들에서 유대인을 구할 때 리치는 본인의 돈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고 수년간 이스라엘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죠. 1992년 7월 마크 리치엔코의 젊은 트레이더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합니다. 독일, 스페인의 무역회사와 함께 아연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조작하려 한 것이죠. 로젠과 일당들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아연을 사들였고 몇 주 만에 아연 가격은 폭등합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을 조작하려던 모든 시도가 그러하듯 아연 가격이 25% 폭락했고 리치의 회사는 1억 7,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리치는 돈뿐만 아니라 목숨과도 같던 신뢰 역시 잃었으며 회사의 창립 멤버들이 모두 떠나면서 외톨이가 됩니다. 리치의 주변에는 형편없는 조언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술과 담배에 빠져 살기 시작했죠. 1993년 11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리치는 경영진과 고위 직원들에게 본인의 지분 총 6억 달러치를 매각했고 이사회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회사는 글렌코어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도 세계 최대의 원자재 무역회사로 활동 중입니다. 1996년 9월에는 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터집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둘째 딸 가브리엘은 미국의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미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리치는 전화로 그녀와 대화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13년간 미국 요원들의 추적을 모두 따돌린 그였지만 마지막으로 딸을 보기 위해 체포를 각오하고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절대 오지 말라고 간청했고 10년 전 뉴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어 딸의 장례식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유대인인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 리치의 사면을 시도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리치의 변호사이자 클린턴 백악관의 법률 고문관인 잭 퀴는 클린턴과의 친분을 이용해
법무부 검토를 건너뛰고 백악관에 사면 청원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고위 요원 출신이자 리치의 보안을 담당한 아브너 아줄라이는 이스라엘 정치 기득권층과의 인맥을 이용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인 출신 정치인 에후드 바라크를 설득해 클린턴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했고,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시몬 페레스를 설득해 클린턴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슐로모 벤 아미 역시 사면 로비를 시작했고, 전 세계 수많은 유명 유대인들이 리치의 사면을 부탁하는 서한을 클린턴에게 보냅니다. 리치의 전 부인인 데니스 리치도 리치의 사면을 위해 나섭니다. 1992년 이래 민주당에 $110만 이상을 기부했으며 클린턴 부부와 너무나 가까워 백악관을 19번 이상 방문한 그녀 역시 클린턴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전 남편의 사면을 부탁합니다. 2001년 1월 2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141건의 사면이 이루어졌고, 명단에는 마크 리치의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치는 17년간의 도주자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리치의 사면 소식과 함께 그의 전 부인이 클린턴에게 거액의 후원을 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는 클린턴 사면 스캔들이 터졌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불법이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면 이후에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스위스 루체른에 거주하며 철저하게 사생활을 지키며 살던 리치는 2013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시신은 이스라엘로 옮겨져 안장되었습니다.